만약 한 가문이 한 국가의 경제, 나아가 제국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늘날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 기업이 국가 재정을 넘어 군대와 정치까지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00년대 인도에는 바로 그런 가문이 존재했습니다. 왕이나 황제조차도 그들의 장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보이지 않는 제국의 지배자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궁전과 전쟁터의 마쿠에서 역사를 움직였던 이름, 바로 세상의 은행가라는 뜻을 가진 자가트세트 가문의 흥망성쇠를 통해 돈과 권력, 그리고 제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유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좌 뒤에 숨은 그림자였으며 막강한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보다도 더 많은 금과 은, 그리고 신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벵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모든 통치자의 교체, 모든 반란은 그들의 장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펜 한 자루의 움직임으로 누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누가 모든 것을 잃을지 결정할 수 있었던 이들. 어떻게 인도의 한 은행가 가문이 무굴 제국의 몰락과 대영 제국의 부상, 그 두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인도를 영국에 넘겨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국에 자금을 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국을 식민지로 만든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00년대 초 세태기에 접어든 무굴 제국 말기, 인도의 벵골 지역은 혼란이 아닌 부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부는 당시 영국 전체의 연간 수입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세금과 정복에 의존해 재정을 꾸려나갈 때 인도는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실의 금고보다 더 빠르게 대륙을 가로질러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민간 금융가, 즉 상인 은행가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금융망의 중심에 바로 자가트세트라는 하나의 왕조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은행가라는 칭호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벵골의 폭발적인 무역 성장을 개인 금융 제국으로 전환시킨 강력한 마르와리 상인 가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전 사업을 하고 왕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으며 심지어 중앙은행이나 IMF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자체 신용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국가재무부를 하나로 합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자금을 지원하고 델리에서 다카에 이르는 무역로를 안정시켰으며 왕실이 벌이는 전쟁의 비용까지도 책임졌습니다. 무굴 제국의 왕자가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거나 궁정에서 충성심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 그는 황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가트세트 가문의 금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민간 자본이 가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이 황제의 목소리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정치는 금융의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강력한 외척 가문들이 조정을 장악했던 세도정치식이나 개성상인과 같은 거상들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1730년대에 이르러 무굴 제국의 중앙 권력은 약해졌고 벵골 지역의 총독인 나와브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 사이 자가트세트 가문은 조용히 왕좌 뒤에 진정한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국의 부흥에 자금을 댔던 그들은 이제 제국의 붕괴에도 자금을 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부 기록원에서 어떻게 제국의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인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은 단 한 번의 전투와 한 번의 배신에 있습니다. 1757년
벵골의 화려한 수도 무르시다바드에서는 조용한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클라이브라는 점고 야심찬 군인이 이끄는 영국 동인도 회사는 더 이상 무역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제권, 토지, 세금,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벵골의 통치자 시라지 웃다울라를 무너뜨릴 만한 자금도 영향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가트 세트 가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라지 웃다울라의 충동적인 통치 방식과 변덕스러운 지출, 그리고 벵골의 부를 유지해주던 상인 계층을 무시하는 태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트 가문에게 영국의 등장은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와 이익, 그리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으로 가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현지 군주보다 계약과 규칙을 중시하는 영국 상인들이 더 나은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클라이브와 비밀리에 거래를 맺었습니다. 세트 가문이 동인도 회사 군대의 자금을 조용히 지원하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보급품을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뇌물을 건네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승리 후에는 벵골의 재무 통제권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거래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플라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영국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조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미 세트 가문의 황금으로 매수된 나와브의 장군들은 전장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라지 웃다울라의 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시라지 웃다울라는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벵골의 지배권을 장악했고 이 쿠데타에 자금을 댄 바로 그 장본인 자가트 세트 가문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여러 세대에 걸쳐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영국인들은 황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은 전쟁보다 더 빠르게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동인도 회사는 자신들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금융가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벵골의 부를 자신들의 전쟁 자금으로 사마 제국을 확장하는 동안 자가트 세트 가문은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무굴 제국의 몰락에 자금을 댔던 바로 그 은행가들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에 자금을 댄 셈이었습니다. 벵골이 함락되자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단지 영토만 장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디와니라고 알려진 세금을 징수할 권리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치로 하나의 무역회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기업들이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관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인도의 복잡한 신용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지인들의 신뢰도 광범위한 정보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제국이 그러하듯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때 인도 금융계의 독립적인 주인이었던 자가트 세트 가문은 이제 영국의 감독하에 있는 대금업자로 전락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인도 역사상 최초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이었습니다. 1757년 이전 벵골의 부는 인도 내에서 순환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돌며 장인, 산업, 사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1757년 이후 그 돈은 오직 한 방향, 런던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경제학자들이 부의 유출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1757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은 오늘날 가치로 약 45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를 인도에서 빼내갔습니다. 이 돈은 맨체스터에 공장을 짓고 영국 해군을 강화했으며 영국의 세계 지배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모두 벵골의 세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자가트 세트 가문을 비롯한 인도의 민간 금융가들은 사라졌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신용과 통화에 대한 독점권을 확립하고 한때 무굴 경제를 지탱했던 바로 그 네트워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자가트 세트 가문 자체도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박해, 강제 회계 감사, 그리고 조작된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잉글랜드 은행의 자산을 능가한다고 알려졌던 그들의 재산은 1770년대에 이르러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영국인들이 한때 인도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금융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스템의 방향을 밖으로 돌려 자신들의 제국으로 부를 빨아들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때 벵골의 번영을 이끌었던 이유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에 자금을 대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가 그 자금을 댔습니다. 1757년 이후 벵골에서 징수된 세금은 영국의 유럽 전쟁, 해군 확장, 그리고 세계 무역 지배를 위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런던 항구를 떠나는 모든 배, 나폴레옹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대포, 산업혁명을 이끈 모든 방직 공장은 부분적으로 인도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영국이 나폴레옹과 벌인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이 벵골에서 빼돌린 세수로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공장들은 인도에서 가져온 원면으로 가동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다시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되팔렸습니다. 영국의 대인도 수출은 급증했고 한때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인도의 자체 산업은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자기 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도의 세금이 영국 군인들의 급여가 되고 영국 군인들은 영국의 무역을 보호했으며 영국의 무역은 더 많은 인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순환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식민지 자체의 부로 자금을 조달하는 우아하고도 잔인한 제국의 기계였습니다. 자가트 세트 가문의 유산은 그들의 이름이 아닌 그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분산된 신용 및 신뢰 네트워크는 식민지 금융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한때 벵골의 번영을 건설했던 바로 그 구조가 이제 런던 제국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설은 영국이 자랑하는 금융혁명, 즉 은행업, 신용 시스템, 회계 방식이 유럽에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 완성된 형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의 생명선인 돈의 흐름이 마침내 마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도의 부가 더 이상 런던의 은행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되자 대영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었던 동인도 회사는 부패와 탐욕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국 왕실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되었지만 제국의 부상을 이끌었던 금융 엔진은 이미 속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막대한 무역 흑자 없이는 영국 경제는 정체되었습니다. 전쟁, 철도 건설, 행정 유지 등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가트 세트 가문이 한 번의 반란에 자금을 대면서 시작되었던 그 순환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대가 아닌 돈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영국이 마침내 인도를 떠났을 때 한때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그 제국은 GDP의 200%가 넘는 막대한 빚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2세기 전 무굴 제국을 파멸시켰던 것과 똑같은 함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지출 능력에 의존했던 것이죠. 역사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있는 순간 제국은 무너진다고 말해줍니다. 무굴 제국에게는 자가트 세트 가문이 그 주인이었고 대영 제국에게는 채권 시장과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그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단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자가트 세트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력이 금융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제국에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돈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